네, 여러분 저 세 번째 시간 543페이지 하단에 그 정리된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거기 용어를 보시면 이제 정보, 공개, 공공기관이 나와요. 여기 공공기관 안에는 국가기관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타헌법기관, 예컨대 이제 법원, 국회, 헌재, 중앙선관위가 포함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법원, 국회, 헌재, 선관위도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 법원, 헌재, 선관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안에는 타헌법기관도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밑에 제도 총괄을 보시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도를 총괄하는데 2항하고 3항이 2항은 운영 실태 평가고요. 3항은 실태 개선 권고입니다. 그런데 자, 2항 운영 실태 평가. 자, 행정안전부 장관은 끝에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에는 타헌법기관은 제외돼요. 3항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장관은 공공기관 실태 개선 권고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또 타헌법기관 제외돼요. 아니 아까 공공기관에 타헌법기관 포함되는데 여기는 왜 제외되죠? 아까는 이 정보공개 제도 자체가 타헌법기관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타헌법기관도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것이죠. 자, 다만 아래 제도 총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간섭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는 타헌법기관은 빠지는 거죠. 타헌법기관은 알아서 정보공개법 적용은 받지만 행정안전부 장관 간섭은 받지 않는 거죠.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고, 자, 아래 정보공개 원칙을 보시면, 자, 공개 원칙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자, 부분 공개할 수 있는 부분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구분이 가능하면 공개 가능한 부분만 분리해서 또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하여튼 공개는 전체 공개건 부분 공개건 다 공개해야 한답니다. 오히려 비공개 대상 정보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공개는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개는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비공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또 공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공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공개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반영해 놓은 것이 이 정보공개법의 규정들입니다. 아래 비용 부담을 보시면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 청구하는 사람들이 막 책 한 권, 막 책 5권, 책 10권도 막 복사해달라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야 네가 와서 복사해. 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복사 비용은 받아요. 복사 비용은 그 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비용은 청구인한테 받습니다. 그 비용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면할 수 있답니다. 무조건 뭐 감면한다 뭐가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예요. 따져봐서 감면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죠. 대신 그 사유가 공공복리입니다. 공공복리. 왜 그래? 이게 시민단체 조항이거든요. 시민단체들이 이제 이 정부가 투명하게 돌아가는지 막 살펴보면서 정보공개 청구 엄청 하겠죠. 근데 그 시민단체가 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공복리예요. 그 공익이 바로 공공복리. 즉 여기가 질서 유지가 아닙니다. 이 사유가 시민단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공공복리입니다. 질서 유지가 아닙니다. 질서 유지는 우리 경찰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시민단체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고 시민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해서 활동할 때 정보공개 청구하면 감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에 저 불복 절차를 보시면 불복 절차에 이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데 자 먼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없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또 이의신청 없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다 임의적인 절차예요. 필요적 절차가 아니라 임의적 절차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의신청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는 여기서 20일이 왜 나오죠? 10일. 근데 그 다음날부터 또 10일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공개 결정기간이 10일 플러스 10일 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하지 않고 있어. 그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안에 이의신청은 며칠 내 가능해? 30일 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30일 말고 별도로 20일이 규정이 있어요. 그 20일이 왜 나오냐면 10일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의신청은 집정과 136이죠. 그래서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10일 이내 1. 그다음에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0일 이내. 집정 과태료 이의제기 60일 이내. 예. 그래서 정보 비공개 결정 30일 이내 맞습니다. 3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가 문서 또는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의신청은 문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아래 그 기한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7일을 범위 내서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이의신청 결정기한과 그 연장은 7일 이내,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정보공개 결정기간이 10일 이내,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자, 이의신청은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죠. 이의신청의 결정은 7일 이내, 또 그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이렇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3자의 보호를 보시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청구인이 청구한 그 정보가 그 청구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관련이 된 것이 있어. 그러면 그 다른 사람 제3자한테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 통지 중간에 정보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통지를 받은 제3자는 3일 이내 비공개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하려고 하면 또 지체 없이 또 통지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제3자는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의신청이 30일 이내거든요. 원래 이의신청이 30일 이내인데 이 제3자의 이의신청은 7일 이내 하도록 해놨습니다. 왜 그래? 빨리 구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려고 좀 속전속결로 해놨습니다. 자, 819번 볼게요. 819번. 자, 정보공개법 1번에 민원인이 경찰 관서에서 현재 수사 중인 폭력단체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말이 지금 공개 대상 정보가 맞느냐 그 말입니다.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죠. 이 폭력단체 현황은 판례에서 우리 경찰 관련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시를 한 대표적인 예시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20번, 21번, 22번 넘어가고 23번 볼게요. 23번 정보공개법. 자, 1번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그 아래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공개는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가 오히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정보공개법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2번에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고요. 대신 그 뒤에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좀 희한해. 이게 들어야 한다. 꼭 그럴싸해요. 또 뭐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야 한다 이럴 것 같은데 들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좀 각별히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정보공개법에 하야 한다가 많이 나오는데 제3자 관련해서 지체 없이 통제해야 돼. 근데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답니다. 들을 수 있다. 임의적인 조항이 섞여 있다는 거 좀 주의 있게 보시고요. 자, 3번에 맨 끝에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된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말로써. 그래서 서면 또는 말로써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자, 넘어가서 824번 넘어가고 825번 볼게요.
825번에 리을을 보시면 리을 정보공개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9명이 아니라 11명이죠. 11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사실 여러분 여기는 꼬는 부분이 아닌데 그죠? 여기는 꼬는 부분이 아닌데 꼬아놨어요. 근데 뭐 여기서 뭐 저 위에 11명도 9명으로 꼬아놨기 때문에 뭐 그것만 가지고 물어본 것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맨 끝에 거기는 꼬는 부분이 아닌데 좀 꼬아놨어요. 어쨌든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자, 미음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정보공개제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래 공공기관 그 밑에 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간섭하는 것이죠. 다 공공기관 정보공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총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괄호에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를 포함해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제도 자체가 타 헌법기관에도 적용이 돼. 그래서 정보공개를 실시해야 되는 공공기관 안에는 타 헌법기관도 포함입니다. 포함. 그런데 이 운영 실태 평가, 그 다음에 뭐 개선 권고 이렇게 간섭하는 조항에서는 타 헌법기관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타 헌법기관은 정보공개제도 실시는 하지만 정보공개법 적용은 받지만 행정안전부 장관 통제는 받지 않는 것이죠. 자, 826번, 827번 넘어가고요. 828번 볼게요. 828번 정보공개법. 자, 4번에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됩니다. 자, 이의 신청은 30일 내에 이의 신청하는데 이의 신청 결정은 7일 이내에. 자, 그리고 다만 아래 그 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해서 7일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어?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이 다음 날부터듯이 정보공개 이의 신청 결정기간의 연장도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7일 이내 그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그래서 거기 그 다음 날부터인데 그냥 끝나는 날부터라고 적어서 틀렸습니다. 어려워요. 다음 페이지 829번. 자, 정보공개법. 자, 2번에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3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되고요. 이 3일은 어디서 나와? 지체 없이 통지하면 3일 이내 비공개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제3자한테 통지해 주는 것은 지체 없이입니다. 그러면 3일 이내 비공개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공개하려면 또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되고 그때 이의 신청을 7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자, 2번은 제3자 관련된 것인데 또 3번, 4번은 제3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냥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나오면 나머지 조항도 제3자 관련된 것을 해서 지문을 넣어야 되는데 2번만 제3자 관련된 것이고 3번, 4번은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3번을 보시면 3번 이의 신청 맨 끝에 2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집정과 136. 그래서 집정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30일 이내. 그래서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자, 4번에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한테 통지는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자, 830번 정보공개법상 이의 신청. 자, 첫 번째 점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며칠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는 20일입니다. 20일이 어떻게 나와? 10일 이내 결정기간 10일 이내 합하면 이제 20일. 그 2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래서 이 신청은 30일 이내죠. 3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의 문서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점.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결정기간 7일 이내 또 그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자, 7일 이내. 그 아래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7일의 범위에서 또 연장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 결정은 7일 이내, 7일 이내. 자, 31번 넘어가고 32번. 다음 판례 내용 가운데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한 것은, 자, 1번이 이게 68년도 그 121 사태, 무장공비 청와대 그 침수 사건, 최규식 정종수 선배님 그 사망하신 그 사건 때 산으로 도망간 무장공비 중에서 한 명이 이제 민가에 침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가에 그 아들이랑 막 죽기를 살기로 싸워. 그러니까 엄마가 옆으로 막 도망가서 한 5분이나 10분 거리, 5분 10분 거리에 있는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근데 파출소에서 파출소장도 있고 막 직원들도 다 있었는데 출동을 하지 않았어. 왜? 가면 죽을까봐 출동을 하지 않고 본서에서 본서에다가 연락해가지고 본서에서 부대 오니까 이제 함께 간 거예요. 갔더니 벌써 아들은 죽고 무장공비는 도망쳐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막 언론에 보도가 돼버렸어.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막 경찰망 개쌍욕 먹은 거죠. 실제로는 군인들이 그때 잘못한 것인데, 그래서 그때 막 희생양으로 다 잘리고 또 그 당시에는 또 국가배상 청구해가지고 국가배상도 경찰이 졌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국가배상은 맞죠. 무장공비랑 싸우고 있는데 출동해야 되는데 출동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 인정됐습니다. 무장공비랑 싸우고 있는데 출동을 하지 않은 거 출동해야지.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 인정됐고요. 자, 2번은 우리 저 경찰이 검문소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출장소 안에 이제 검문소용 출장소가 있잖아요. 우리 검문소용 출장소. 하여튼 우리 경찰이 검문소를 운영하면 그 검문소를 운영하는 곳이 어디냐면 대부분 북쪽에 북한 접촉한 지역들. 그다음에 서울이나 부산 그 큰 도시 진출입로, 중요한 그 도로에 검문소 또는 검문소형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리케이트를 써요. 바리케이트를 써서 어떤 출장소는 거의 상시 바리케이트를 놓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만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면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일로 오면 그러면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바리케이트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통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밝을 때나 바리케이트를 놔야지. 밤에 이거 너무 그냥 부딪혀가지고 죽어버리죠. 실제로 죽어버렸어. 국가배상 청구했어요. 졌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그 국민이 이긴 거죠. 당연하죠. 그 위험한 것을 그냥 놔두고 그냥 잠을 자버려서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 부딪혀서 이제 죽어버렸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한 것이고요. 자, 3번은 우리 전희경이 시위대를 쫓아 들어가다가 그 연대 안으로 들어가니까 연대를 쫓아 들어간 거야. 쫓아 들어갔는데 그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니까 도서관까지만 뚫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뚫고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 그 학생들이 막 항의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항의한 사람들까지 막 다 잡아가서 가버린 거야. 거기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인정한 것은 그 시위와 무관한 사람들 잡아간 거, 그것은 국가배상 책임 인정했고요. 자, 대신 학습권을 침해했다, 도서관 침입한 거 그 자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했거든요. 국가배상, 그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도서관이 치해복권 지역이 아니다, 뭐 신성한 지역이 아니다. 도서관에도 범죄자가 도망가면 쫓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도서관에 침입한 것 자체는 국가배상 책임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시위와 무관한 공부하던 사람들 항의하니까 막 다 잡아가 버린 거야. 옛날에는 우리가 잡아다가 막 외딴 논 이런 데다가 막 떨구고 그냥 우리가 와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잡아다가 처벌한 것이 아니라 잡아다가 한 시간 거리 막 차로 1시간 가가지고 거기다 떨궈놓고 그냥 와버렸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한 것이 이 시위하지 않았던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사람들 한번 30분 1시간 거리다가 그냥 떨궈놓고 와버린 거, 그것은 국가배상 책임 인정해줬고, 대신 도서관 침입 자체 학습권을 침해했다, 이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4번은 이 엄청 유명한 경북대학교 앞 약국 사건입니다. 시위를 하다가 시위대가 화염병 던진 거 가지고 약국에 불러가지고 약국이 그냥 다 타버렸어. 그러니까 그 약국 주인이 시위대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시위대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 경찰,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책임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너
시대가 던진 화염병인데 시대한테 청구해야지. 왜 국가를 향해서 청구했느냐. 이렇게 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 4번의 경북대 앞 약국 사건이고요. 그래서 화재. 시대가 던진 화염병에 의한 화재 사건. 자, 833번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4번에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고의만이 아니라 중과실도. 그래서 고의 중과실이죠. 그래서 우리 경찰학에 고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고의 중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고의 중과실이 훨씬 많죠. 고의 중과실은 고의 과실이라고 하면 틀리고 또 고의 과실은 고의 중과실이라고 하면 또 틀려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뭐냐면 선택적 청구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선택적 청구권. 즉 국민이 국가배상 관련해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 개인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때가 고의 중과실. 또 국가가 국민한테 국가배상을 해줬어. 그러면 실제로 잘못한 것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지 않습니까? 이때 국가가 국민한테 물어준 다음에 해당 위법한 직무집행을 한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도 고의 중과실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공무원한테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적 청구권, 또 국가가 물어준 다음에 해당 공무원한테 받아내는 구상권의 행사, 그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전부 다 요건이 고의 또는 중과실입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 오른쪽 834번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자, 1번에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지로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해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끝에 직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됩니다. 오케이? 예. 오케이? 예. 그래서 이것은 이 직무집행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출퇴근은 직무집행, 우리 본연의 직무집행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직무집행은 외형상 직무집행하는 것으로 보이기만 하면 돼. 그러나 출퇴근하는 것은 직무집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상관없고요. 자, 2번에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국가의 작용에 대해서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 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고, 또 비권력적 작용은 관리 작용과 완전한 사행자 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이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의해서 그 직무는 권력적 작용 플러스 비권력적 작용 중에서 관리 작용까지 포함되고 사경제적 작용은 아예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권력적 작용 중에서 관리 작용이 뭐냐면 그냥 우리 보통 일하는데 권력적이지 않은 거. 그래서 그냥 뭐 순찰활동, 부신검문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행정지도 이런 것들, 행정지도, 행정조사 이런 것들이 다 비권력적 작용에서 관리 작용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법하게 하면 국가배상 책임 성립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하고요. 비권력적 작용 중에서 행정지도, 행정조사, 우리 뭐 순찰, 부신검문과 같은 관리작용, 완전한 사경제 작용은 해당하지 않고요. 자, 3번에 형사상 범죄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 책임과 별개 관점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경찰 공무원이 이 과잉 대응했을 때, 경찰 공무원이 과잉 대응을 해서 이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 형사 소송도 제기되고 막 국가 배상도 제기되고 하죠. 그때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 경찰이 직무 집행을 했을 때 뭐 총을 잘못 쏴서 죽이든가 막 이런 경우에도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러 쏘지 않았으면, 직무 집행하다가 썼으면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배상 책임은 거의 다 인정돼요. 즉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과
형사소송에서 위법성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서로 별개로 따지고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여기 한 것입니다. 4번에 공무원이 재량 준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처분이 재량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게 된 때에는 그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인정된다. 자, 국가배상 인정하려면 공직, 고위, 인손 이 인정돼야 되거든요. 그 말이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위법성이 인정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손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직, 고위, 인손 뭐 그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량 준칙에 따라서 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일탈 남용 때문에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받을 수가 있죠. 위법하다고 판단받으면 무조건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하고 행정소송하고 또 이 국가배상 소송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공무원의 재량 준칙에 따라서 했어. 다른 특별한 사정 없으면 결과론적으로 재량 준칙에 따라서 했는데 그것이 뭐 과도해서 일탈 남용으로 해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국가배상 책임으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형사 책임하고 국가배상 책임하고 다르듯이 저 행정소송, 행정하고 행정재판하고 또 이 국가배상 재판하고는 또 다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836번 국가배상제도 2번에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은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인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두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 중에서 관리작용은 포함되고 완전한 사견제 작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3번 경과실로 불법행위를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이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국가배상, 국가가 배상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근데 이게 상대방은 피해자, 국민, 민간인이 이제 피해를 봤어요. 자, 이 민간인한테 국가 배상을 청구하면 국가가 배상을 해주죠. 그리고 이 공무원한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이 민간인이 공무원한테도 요청할 수 있고 또 국가한테도 요청할 수 있고 선택적 청구권이 있죠. 또 그 다음에 공무원한테 고의 중과실이 있을 때는 국가가 배상해 준 다음에 공무원으로 받아내는 구상권도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공무원한테 경과실만 있어. 공무원한테 경과실만 있으면 이 민간인은 공무원한테는 청구할 수 없죠. 국가한테만 청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소송이라는 것이 일단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왜? 고의 중과실인지는 따져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이 민간인이 고의 중과실일 때만 이 공무원한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청구할 때 이 사람이 줘버렸어. 근데 알고 봤더니 경과실이야. 그럼 자기가 경과실이니까 경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준 것이니까 받아낼 수가 있어? 이 사람은 불법 행위에 피해를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받은 것은 받을 권리를 가지고 받은 것이죠. 이 사람 공무원이 경과실이나 고의 중과실이라는 이 둘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과실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줬어. 다시 받지는 못합니다. 다시 받지는 못하고 누구한테 받아야 돼? 국가한테 받아야 돼요. 판례가 그래요. 판례가 국가한테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경과실이면 원래 국가가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은 공무원이 잘못했지만 경과실에 그치면 경과실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잘못 줘버렸어. 이 민간인한테. 그러면 줘버린 민간인한테 받을 수는 없고 국가한테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경과실로 불법행위라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버렸다면 원래 안 해도 되는데 배상해버렸다면 이 배상하는 이유가 왜 생기냐면
저 민간인이 일단 국가한테도 제기하면서 공무원한테도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은 뭘 주장해야 돼? 나는 고위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이니까 각하를 쳐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럼 그걸 또 따져봐야 돼, 법원이. 근데 손해배상 들어오면 일단 줘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줘버렸어. 근데 경과실이야. 그러면 줘버린 거 다시 받지는 못하는 거. 이 민간인은 받을 거 받은 것일 뿐이기 때문에 대신 공무원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 국가한테 공무원이 국가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거의 3번 판례고요. 자, 4번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에 드는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합니다. 정당한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왜냐면 여러분 사인의 땅인데 도로로 쓰고 있는 거 엄청 많거든요. 이 도로는 하여튼 뭐 좀 특별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번 도로로 쓰고 있으면 사인이 못 뺏어가요, 그거. 그래서 하여튼 사인의 땅도 도로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때 그 도로 관리 책임은 해당 뭐 지방도는 지방자치단체, 국도는 저 국가가 관리 주체잖아요. 그때 그 도로 관리가 잘못돼서 국민이 피해를 봐. 그러면 국가배상 책임 인정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하는 영조물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권한이 없는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방도나 국도로 사용되고 있어. 그러면 그 지방도 국도 관리를 잘못한 그 책임은 국가나 자치단체가 져야 됩니다. 837번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이 국가배상이에요. 행정상 손해배상이 국가배상입니다. 손해배상 민간 속에서의 이제 손해배상인데 행정상 손해배상하면 그것이 이제 국가배상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1번에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므로 헌법에 따른 구체적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아,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지금 이게 이제 거창 사건이에요. 6.25 때 저 거창에서 우리 국민들을 엄청 막 때려 죽였거든요. 경찰이. 물론 우리 경찰들도 저 반대 그 좌익 서양 사람들한테도 엄청 당했어요. 당하니까 또 우리도 엄청 이제 때려 죽인 것이죠. 자, 이제 그 사건과 관련해서 배상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유가족들이 제기를 했어요. 거기다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런 경우에 입법 불이행도 국가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사건에서는 인정했어요. 이 사건에서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이 입법 불이행도 국가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입법 불이행도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걸 갖다가 이 지문을 만든 지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그냥 무조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가 아니라 입법 불이행도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 그러나 이 사건에서 거창 사건에서 인정하지는 않았고요. 자, 2번에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입법 예고를 통해서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적이 있다면 입법 예고 하잖아요. 그죠? 입법 예고 다 하죠. 입법 예고 하면 자, 그것이 법령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이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입법 예고했다가 정해지지 않으면 국가배상 다 해줘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입법 예고만 가지고서는 입법 예고했다가 실제 그 법령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입법 예고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배상해 줄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뭐 다 당연한 것이고요. 자, 4번에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직접 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이 금융위원회, 뭐 금융감독원, 이건 뭐 금융위원 전부 다 뭘 하죠? 이 금융 질서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한 개인의 구체적인 투자 행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금융기관의 어떤 점검 작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어떤 이상한 놈이 금융사고로 쳤어.
그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물어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아, 잘못한 놈은 이상한 짓을 하는 그 잘못한 놈인데 그것을 제대로 발각하지 못한 이 국가의 책임을 물어서 국가한테 물어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지금 어떤 투자자가 피해를 본 것은 투자를 잘못 권유한, 잘못 운영한 그 투자사나 그 투자 상담사나 투자 전문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국가의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838번. 1번에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서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이게 뭐냐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할 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과거의 일에 대해서 그 과거의 의문사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옛날에는 그냥 의문사로 끝났던 것들을 국가의 잘못이라고 판결 내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판결이 아니군요. 판정 내리는 경우. 그때 상대방 유가족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했을 때 시효가 지났잖아요. 지금 시효가 지났지만 그냥 국가에서 응해줬습니다. 이제 그 사람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서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자, 그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공무원한테 너 토해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 지금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과거의 의문사들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가 잘못했다. 이것은 국가가 잘못했다. 라고 판정했을 때 그 유가족들이 국가배상을 막 청구하는 거예요. 하니까 나라에서 실컷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가배상 청구하는 것인데 그걸 안 받아들여주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시효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국가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것을 지금 준 거잖아요. 안 줘도 되는 것을 준 다음에 관련된 공무원한테 야, 네가 토해내 라고는 못한다고 본 거예요. 판례가. 자, 2번에 공무원이 관계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해서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 이상의 업무 처리를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렵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법한 것이 됐어. 그러나 공무원이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어. 그 결과로서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은 위법한 것이 나왔어. 근데 그 국가작용에 대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한테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죠. 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성만이 아니라 공직 고유인손 위법하면서 공무원한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무원한테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한 거야. 그때 당시에 뭐 이런 견해도 있고 이런 견해도 있는데 최선을 판단해서 한쪽 견해를 따랐어.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법원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 뭐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배돼서 위법한 것이라도 판단했다 하더라도 그 공무원한테는 과실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A로 처리할 수도 있고 B로 처리할 수도 있어.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그럴싸해. 그때 당시엔 다 그렇게 처리했어. 그래서 나는 신중을 기해서 그중 한 방법을 따라서 처리했어.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비록 위법성은 인정되나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사례입니다. 4번에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해서 당의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하고 이 국가배상소송, 국가배상소송이 실무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니까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또 형사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다른 겁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행정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 해서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소송하고 국가배상소송하고 형사소송하고 국가배상소송하고 별개입니다. 별개.
자, 39번에 국가 배상. 자, 3번에 이게 작년 2차 순경 문제인데요. 3번에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국가배상 청구권은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근데 그 상호 보증이라는 것이 뭐 완벽한 의미의 상호 보증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상호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한 발생 요건을 비교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만 한다. 반드시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서 어떤 피해를 봤을 때 국가배상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만 되면 그 외국인한테도 우리나라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해설의 둘째 줄에 외국인의 국가배상 청구권의 발생 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 맨 아래 맨 밑에서 넷째 줄 끝에 이와 같은 상호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관례 등에 의해서 발생 요건을 비교해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 즉 해당 국가에서 뭐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예를 들어서 뭐 터키에서 일본 사람한테 그렇게 인정해줬어.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 나라하고 비슷한 관계야. 그러면 일본 사람한테 터키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해줬다면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국가배상 청구도 인정해줄 거라는 것이 그냥 인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서로 조약을 체결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터키 사람한테 국가배상 책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840번에 여러분 좀 쉬었다가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0분에.